9월과 똑같진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소재가 비슷해요. 소재가. 예. 그래서 이제 뭐 결정화라는 얘기, 뭐 석출이라는 얘기, 뭐 농도 차이로 인한 뭐 어쩌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 9월에도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뭐 그때 당시에는 이거 9월이 아니라 6월이거든. 예. 9월에는 이제 렌즈 뭐 그거였는데 요거는 이제 6월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농도로 인해서 뭐 이제 어떤 결정들이 뭐 나오거나 뭐 안 나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자 볼게요. 일반적으로 결정은 자 원자, 이온, 분자 따위가 자 그럼 결정이란 말은 지금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된 고체를 말한다. 자 이거 보면 가지고 갈 수 있는 특성들이 있었어요. 그쵸? 결정이라는 말 자체가 이거 관련된 키워드가 뭐가 있었냐? 법칙이 있었죠. 일정한 법칙. 그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규칙. 그죠? 규칙적이고 일정한 법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태? 고체인 상태. 여기까지 갖고 가시면 되겠죠. 결정이라는 말을 정의를 할 때는요. 그 다음에 결정화 기술은 금속의 용융 상태에서 결정을 얻거나 홍합물 용액에서 원하는 용질을 결정으로 얻어내는 분리기술을 말하며 자 거기까지 일단 끊어주시고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결정화 기술이라는 게 금속 자체를 용융한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혼합물에서 그랬어요. 혼합물에서 어떤 걸 얻을 때 용질을 얻을 때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쵸? 우리가 자 나는 과학이 조금 어렵다 있으세요? 과학 부분이 좀 어렵다. 친구 혹시 이과세요? 문과세요?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과학 요 용어 모르셔도 문제는 안 돼요. 그냥 요런 상태가 있었다. 용융의 상태가 있고 용질의 상태가 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뭐 사실 용융이라고 하면 금속이 녹여진 어떤 용액 같은 거겠죠. 녹아진 그죠? 근데 그것까지 모르셔도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이해하려다 보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일단 쭉 이어서 혼합물용에서 원하는 용질을 내는 그런 기술을 말하며 산업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뭘로 지금 단축이 됐냐면은 혼합물의 용액에서 결정화 현상은 그러면 이건 어쨌든 안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 얘기는 따로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혼합물 상태에서 용질 그죠? 얘는요 용해도 변화로 인해 일어난다. 그럼 여기서 갖고 갈 수 있는 변수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용해도로 있는 거죠. 그죠? 용해도가 변수가 있죠. 그죠? 자, 한마디로 어떤 경우에만 혼합물일 때 그리고 여기서 용질이라는 것을 꺼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관계는 용해도였다. 뭐 이렇게 변수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즉 용액의 농도를 평형 농도 이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그럼 여기서 변화라는 말이 좀 애매하게 나오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뭘 높이는 거예요? 농도를 높인다는 얘기죠. 그죠? 요 부분이 나오게끔 하려면은 농도를 높임으로써 나오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용액에서 고체가 결정으로 석출되는 결정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그냥도 아니고 여기 앞에 이런 말을 언급을 했어요. 평형 농도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은 뭐 한다겠다? 석출이 된다. 고체 부분이 석출이 된다. 일단 요런 게 좀 있었습니다. 결정화 기술은 용해도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에 따라서 냉각, 그 다음에 반용매, 증발 세 가지가 있대요. 그럼 앞으로 나올 게 세 가지겠죠. 뭐 있었어요? 지금 냉각, 그 다음에 반용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증발. 근데 이게 보통 세 가지가 다 나올 수도 있고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구조로 나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은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여보세요? 이해됐어요? 자, 용해도란 용매의 용해도는 양의 한도를 말하며 그럼 용해도라는 건 결국 뭐야? 한도란 얘기죠.
용해도는 특정 온도에서 한도까지 용질이 용매에 녹아있을 때, 즉 저기 동그라미 포화 상태에서의 농도로 표시된다. 근데 또 어떤 말이 있었냐면요, 지금 특정한 온도라는 말이 있어요. 특정한 온도.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조건이 있어야만 거기에 맞는 농도 상태가 결정된다는 얘기겠죠. 자, 주로 용매 100g에 대한 용질의 양으로 표현되나 포화 용액 100g 중 용질의 양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용해도는, 자, 여기서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그쵸? 온도에 따라 커진대요. 그럼 첫 번째 갖고 가야 될 거,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도 높아진다는 얘기네요. 그죠? 요 관계 꼭 가져가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자, 어떤 농도에 있는 용액에 온도를 내리면은 그 온도에서 용해도가 감소하여 용질은 용해도 이상으로 녹아있는 과포화 상태가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용해도라는 거는 안에 포화 상태로 녹을 수 있는 단계였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온도를 만약에 내려봐요. 그럼 얘네들이 더 이상 포화 상태가 아니라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농도가 더 커져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과포화 상태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용해도가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안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온도를 만약에 내리게 된다면은 여기에 반대로 줄어들면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이거 이해됐어? 괜찮니? 자, 포화 상태에 비해 과포화 상태는 거기 동그라미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용해도 이상으로 녹아있는 용질은, 자, 여기 있죠. 용해도 이상 동그라미 쳐주시고, 녹아있는 용질은 어떻게 된다? 결정화된다 라고 있어요. 결정화되어 석출된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온도를 낮추어 용액이 녹아있던 용질을 결정으로 석출하는 방법을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냉각 결정화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있었던 이 내용을 그냥 여기다가 갖고 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방법은 온도를 내림으로써 용해도를 낮추고, 용해도를 낮추면서 얘가 과포화가 되는데, 이게 상당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된다? 석출이 된다라고. 이런 원리였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반용매 결정화 기술은 용질과 용매가 혼합된 용액에 용질을 용해하지 않고 용매에는 용해되는 물질을 첨가하는데, 자, 지금 두 가지 부분이 있었어요. 용질과 용매가 있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질이 뭐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죠? 결정에 해당하는 거였죠? 맞죠? 근데 여기서 뭘 녹는 걸 한다고 했어요? 용매에는 용해되는 물질이 첨가한대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는 녹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얘는 따로 분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분리하게 되면 뭐만 남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가 남는 거겠죠. 그죠? 물론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과정을 다 전부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건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용매에는 용해되는 물질을 첨가하는데, 이렇게 첨가하는 물질은 뭐라고 한다? 반용매라고 한다. 그럼 얘를 녹일 수 있는 애는 그냥 뭐라고 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반용매라고요. 이게 반용매 반법이니까. 자, 반용매를 첨가하면은 용질의 용해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거기 일단 밑줄 쳐볼까요? 용질의 용해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조금 물어볼게요. 자, 용질의 용해도가 왜 반용매를 첨가하면 작아질까요? 왜 그럴까? 그렇죠. 용매가 반대로 사라지기 때문에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자체 용매 자체를 줄이는 그것들을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석출하고자 하는 용질의 과포화를 유발하여 용질을 석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염제인 이부프로펜의 결정화에 반용매 방법이 쓰일 수 있는데, 이부프로펜이 용해되어 있는, 자, 거기 동그라미 아세톤 용액. 그럼 여기서는 아세톤 용액이 그 용매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반용매인 과산화순소를 첨가하면은 이부프로펜을 고체의 결정 형태로 석출할 수가 있다. 요게 지금 어떤 경우야? 반용매 방법을 사용한 경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증발 결정화는 용매를 증발시키면 과포가 유도되어 용질이 석출되는 방법으로, 자, 거기가 예로 나와 있습니다. 염전에서 물을 증발시켜 고체 결정과 소금 결정을 얻는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용매를 건드려 버리는 거네. 그쵸? 그래서 요거 증발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용매를 증발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용매 증발. 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뭐 소금,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과포를 유도하여 용질을 결정으로 석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용질이 석출되는 원리 동강 쳐봅시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리가 나오겠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순서가 나오거나 어떤 특정 부분에서 기능이나 역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전 이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가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렇게 갖고 가는 거랑 안 갖고 가는 거는 당연히 마인드셋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요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랑 이거 상관없이 그냥 용매를 뭐 어쨌든 석출하는 원리는 뭐였다, 그냥 이거였구나,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랑 좀 달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용질의 석출에 따른 결정의 성장과 관련된, 자, 결정의 성장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거랑 관련된 에너지로는 부피와 표면에 관한 에너지가 있다. 자, 결정이 성장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변수들은, 자, 표면과 부피가 있었다고 했어요. 일단 그 뒤에 관계성은 뒤에 보시면 되겠죠. 석출되는 고체가 커짐에 따라 고체의 부피당 에너지 변화를 요렇게 얘기를 하고요. 변화량 G라고 하고요. 결정을 구형으로 간주하면은 고체가 생성됨에 따른 부피에 관한 에너지 값은 구의 부피에 저 일점 변화량을 곱하면 구할 수가 있다. 자, 이 값은 음의 값을 가지기는데, 자, 지금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부피 변화값이라고 했어요. 자, 부피 변화값. 근데 이 변화값을 지금 뭐라고 했나요? 무슨 값? 음의 값이라 했죠. 그쵸? 음의 값. 저희가 어떤 원리를 뭐 어떻게 이해를 하고 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얘는 요거랑 관련되어 있다고만 하고 끝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결정에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 그 값의 절대값은 더 커진다. 그치? 지름이 커지면 당연히 절대값도 커지겠죠. 한편 석출에 따라 고체가 생김으로 그 표면에는 고체와 액체 간의 경계가 새롭게 형성되는데 이를 계면이라고 부른다. 지금 요거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고체와 액체 간의 경계, 그리고 이거를 계면이라고 한대요.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계면 활성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거품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 우리가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데, 이거 생각하면 편하죠? 그냥 빨래비 뭐 졸라 문질리면 어떻게 돼요? 거품 나오죠? 너무 억지냐? 아니 그 원리가 그 원리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계면이 생김에 따라 변하는 표면에 관련한 에너지 변화는 결정이 반지름이 커질수록 그 값이 커진다. 자,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부피가 됐든 표면이 됐든 반지름이 커질수록 커지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간과한 거 하나 있어요. 얘는요, 표면과 관련된 이야기는 얘도 어쨌든 그냥 반지름이 커질수록 지금 그 다음에 이 값이 커진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값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양의 값인 거네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어려워? 다시 한번. 여기서 음의 값이라고 먼저 언급을 했잖아. 근데
방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냥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반지름이 커질수록 그 값이라는 게 뭔데요? 표면에 관련한 에너지 변화잖아.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양수라는 거죠. 양수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음값과 양값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설명을 제대로 안 했잖아. 그럼 우리 여기를 그냥 대략적으로 이게 있구나라는 걸 갖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위 표면적 당 표면 에너지를 저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구로 간주한 결정의 반지름에 따른 표면 에너지는 구의 표면적과 방금 얘기했던 변화량을 곱하여 구한다. 자, 다행히 여러분 봐봐요. 지금 아까 여기서 캐치 못한 분도 있었죠. 근데 이래도 문제 없어요. 친절하게 나오잖아. 뒤에 뭐라고 했어요? 이 값은 양의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놓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뒤에 또 있어요. 애지간하면 친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양의 값을 가지며 표면적을 작게 하는 것이 더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구의 반지름이 커질수록 더욱 커진다. 자, 안정된다라는 얘기는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선 추론을 좀 해주셔야 돼. 안정된다라는 얘기 전에 우리 아까 불안정한 경우 하나 있었잖아요. 뭐야? 어디 있었어요? 하나 있었잖아요. 과포화 상태가 불안정했어요. 그리고 방금 언급한 이 안정된 상태는 그러면 반대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 변화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안정된 상태라는 게 그럼 반지름이 적었다라는 얘기는 자 이거 한 번만 갖고 갈게요. 반지름이 적은 상태일수록 안정되었다라는 얘기는 아까 반지름이 관련된 게 표면에 관련된 에너지 변화량이었잖아. 맞죠? 그럼 이게 적다라는 거는 변화량이 적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가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죠? 그럼 반대로 과포화 상태인 경우는 에너지의 변화량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쵸?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표면적으로 적게 하는 것이 안정한 상태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진다는 얘기도 나왔고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반지름이 적은 경우는 좀 더 안정된 상태가 되겠다. 연결시키면 더욱 좋습니다. 자, 아무튼 결정이 석출될 때 전체 에너지 변화는 이러한 부피 에너지 변화와 표면 에너지 변화에 합이 된다. 그럼 전체는 뭐라고 된다고요? 부피 플러스 표면 에너지라고 되겠죠? 부피 플러스 표면. 그러니까 에너지 변화는 그냥 생략할게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갖고 가시는 게 좀 나으니까. 자, 그지만 자, 방금 우리가 이거 어쨌든 그걸 안 했어요. 추론을 안 했어도 또 밑에 또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물질은 에너지가 높을수록 불안정하고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한 상태이므로 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변화량 값은 입자의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 양의 값에서 요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양의 값에서 점점 증가하다가 최대값을 지닌 후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음의 값이 되면서 계속 감소한다. 됐나요, 여기까지? 요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네요. 어떤 특정 구간까지는 양의 값부터 시작했다가 증가했다가 최고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간다는 거죠. 자, 이는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구와 부피의 표면적이 각각 반지름의 세제곱과 제곱의 비례함을 생각하면은 알 수 있다. 그래서 입자가 결정으로 석출되기 위해서는 먼저 핵이 생성되어야 한다. 일단 여기서 이제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순서가 나왔어요. 우리 결정이 나오려면 첫 번째 핵이 먼저 생성되는데 여기 순서니까 순서대로 좀 갖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핵이란 결정의 성장 초기에 용액으로부터 석출되는 원자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작은 입자를 말한다. 이러한 원자들이 모여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핵이 임계 크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얘가요 생성을 하고 지금 핵이 성장이라는 부분을 겪으려면은 여기서 요구하는 어떤 임계 크기라는 게 있어야 된대요. 그죠? 민찬 왜? 쟤 왜?
뭐야? 저 혹시 자장가인가요? 네? 자장가인가요 혹시? 얘라고요? 좀 힘드세요? 네? 힘드세요? 네. 친구 괜찮아? 우리 문법하다가 이거 하는 거 지금 처음이잖아, 그치? 응. 줄리 씨는죠? 준서 괜찮은 거지? 내가 봐도 조금 힘들 것 같긴 해. 근데 힘든 내용이긴 해요. 응. 자, 그 다음에 임계 크기란 요 변화량 값이 최대일 때의 결정의 반지름을 말하는데 이 크기에서는 결정 입자가 다시 용해되는 과정도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용해되는 과정도 거기 동그라미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인 거야. 그 다음에 결정 입자가 커지는 일이 일어나도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 그러니까 커져도 감소, 용해가 돼도 감소래요. 그럼 감소의 양상이 두 가지라는 얘기네요. 보고 계세요?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 감소하는 방향 두 가지라 했어요. 어쨌든 둘 다 감소하는데 방향이 살짝 다른 거였어요. 그쵸? 자연계에서 어떤 개는 보다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자발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원리였던 거잖아. 그치? 우리가 이 과학적인 원리를 모르더라도 여기에서 갖고 갈 수 있는 특성은 원래 물질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얘기야. 그죠? 임계 크기는 용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 2나노미터 정도로 대개 원자 200에서 300개의 집합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임계 크기보다 작은 입자는 그냥 요건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엠브리오라는 어떤 그냥 정의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요것만 갖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러한 결정성장 이론은 용액에서 용질이 결정으로 석출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고온에서 액체상으로 있던 금속이 녹름점 아래에서 응고되어 고체 결정이 형성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 이게 어떤 경우예요? 금속이 녹름점 아래에서 응고되는 경우. 자, 응고가 된다는 건 어쨌든 액체에서 고체로 바꿔진다는 거죠. 근데 고체로 가는 건 어쨌든 뭐였어요? 높은 에너지였어요? 낮은 에너지였어요?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이 있겠죠. 그죠? 쉽게 생각하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대장간 같은 데서 뭐 무기를 만들다 쳐봅시다. 막 전설의 검을 만들어 쳐요. 그 뭐해? 막 이상한 아담한치운 같은 거 존나 녹여가지고 막 응? 무슨 용광로 같은 데 부어가지고 막 한 다음에 뭐예요? 물 뿌리잖아. 두들기면서 물 뿌리잖아. 그게 왜 그러는가? 단단해지려고 하는 거잖아. 단단해진다는 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안정화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많은 결정이 모여서 고체를 이루는데 결정은 다시 녹기도 하지만 자, 어떤 경우도 있다. 임계 크기 이상이 되면은 계속하여 성장해 나간다. 뭐가? 결정이 성장해 나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처럼 용융 상태의 금속이 과냉각되어 결정이 생성될 때는 과포화도가 아닌 거기 동그라미 과냉각 정도가 결정 형성의 성장과 구동력이라는 것이 용액에서 결정이 석출될 때와 다른 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뭘 해볼 거냐면요 3, 4, 5만 진행할 거예요. 3, 4, 5만. 자, 5번 그래프는 5번에 나와 있던 그래프는 우리가 아까 지문에서도 봤었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한다? 양의 값부터 시작해서 최대치를 찍은 다음에 점점 좀 감소하는데 결국 나중에 음의 방향 쪽으로 아예 음수 이상으로 감소한다 했었죠. 그걸 감안하고 푸시면은 조금 할만합니다.
제가 지문에는 나와 있는데 따로 필기를 안 해드렸었는데 5번 문제 푸실 때 조금 편하시라고 네, 요거 하나 언급해 드릴게요. 네, 요거 필요할 때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럼 전체 에너지 변화량이 뭐랑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는지 그걸 참고하시고 푸시면 되겠네요. 전제야. 반용매야, 반용매. 증발이 아니라요. 지문 할만하세요? 해요? 3, 4번 하셨어요? 민찬아, 너 긴장해야겠는데? 맞았어요? 아, 그냥 긴장해야겠다고. 맞았는데 안 맞는 말 안 하고. 기다려. 요거 기준을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요. 와우. 지금 3번 문제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안 보고 푸신 느낌이었어요. 응? 누구는 전제를 안 보고 하시고 누구는 반용매를 안 보고 하시고 이렇게 풀면 안 되죠? 다 하셨나요? 네?
3번이 제일 어렵다고? 근데 좀 이따 읽게 줄게. 다 됐죠? 아직 고민 중? 뭐 이건 또 왜? 찍은 거 아니시죠? 확실합니까? 여기 앉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좀만 안구 높여드릴게요. 유선아, 너 안 춥냐? 괜찮아? 혹시 열이 좀 있으신가요, 원래? 열이 많으신 분인가요? 네. 그래요. 좋네요. 저도 열이 많거든요. 저 겨울에도 문 열고 잡니다. 여러분, 난 아무 말 아닌데 왜 그래? 자, 볼게요.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일단 반용매 결정화의 전제. 그럼 어떻게 갖고 와야 돼? 반용매 결정화에 대한 얘기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전제라는 건 뭐야? 사실 원리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좀 쉽게 바꿔볼까요? 반영매 결정화의 원리로 적절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 보니까 아까 3번 선택하신 분도 있고 5번 선택하신 분도 있는데 이건 진짜 너무 에바한 게, 자 봐봐, 3번에 냉각 결정화가 나서 야 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5번도 마찬가지. 야 증발인데 다른 방법인데 이게 왜 나와요? 3번 5번은 절대 아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답이 4번입니다. 왜 그랬어요? 반용매의 요 원리 자체가 뭐야? 용매에 해당하는 걸 없애버리는 거잖아. 그쵸? 거기서도 용매가 한 용질을 최대로 용해할 수 있는 정도는 다른 용질, 그러니까 다른 용질이 뭐겠어요, 사실? 얘겠지. 그쵸? 얘가 다른 용질 아니야? 얘가 얘에 해당하면 얘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치? 요렇게가 얘를 같이 갖고 가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럼 4번이 정답이겠죠. 냉각? 너가 냉각? 너가 증발? 그래, 아까 틀렸잖아. 아, 그래. 너 아까 전제를, 내가 틀려서 내가 전제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아, 넌 또 1번이야? 참, 응.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4번은 되게 쉬웠어요. 그쵸? 오히려 여러분들이 적절한 게 오히려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에 대한 이유는 바로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부피의 표면적이 각각 구와 부피와 표면적이 각각 반지름의 세제곱과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생각해 봤었으면은 부피 변화율이 표면적보다 더 금방 커지니까죠. 그쵸? 이 같은 말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R1과 R2 사이의 크기를 갖는 입자는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한다. 언제까지 성장하는 거야? 음의 값이 되기 전까지 성장한다 했었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2번. R1은 임계 크기에 해당한다. 그치? 이 임계 크기 이상부터 에너지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나온다고 했었죠. 이것도 맞고요. 3번. R1보다 크기가 작은 입자는 엠브리오. 이거는 마지막에 나왔던 거잖아요. 마지막 문단 딱 전에 나왔던 거니까 됐고요. 자, R1에서 입자가 커짐에 따라 입자 표면 에너지의 값은 감소한다. 자, 표면 에너지 값은 결론적으로 뭐야? 양수예요. 근데 뭐가 압도적으로 커지기 때문이야? 표면적 말고 부피. 부피의 값이 압도적으로 커지니까 점점 음수의 방향으로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써드렸던 게, 이거를 만약에 구했었다라면은, 이걸 지문에서 찾았더라면은 바로 풀 수 있었던 거지. 됐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혹시 5번 하신 분 있어요? 아, 나 5번 혹시 안 해줘도 넘어갔지 않은데? 이거 해줘야겠네요. 자, R2에서 혹시 왜 이걸로 하셨어요? 궁금해서. 절대값이 왜 같죠? 네? 부피 에너지 변화와요. 표면 에너지 변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느냐?
R2면 언제야? 에너지 변화가 없을 때인데? 그러니까 절대값이 0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절대값 0이 똑같다고요. 이해됐어요? 네. 넘어가도 됩니까? 사모님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제가 넣어둔 게 이건 내가 넣어놨다. 맞아. 그 바로 뒤에 이거 있었잖아요. 지금 기출 하나 넣어놨었잖아요.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3월 모고였네요. 이번 연도 3월이었군요. 작년인 줄 알았어요. 여기 이번 연도 3월이었어요. 작년 3월이었어요. 작년 3월. 2023년이니까. 작년 3월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넣어놔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잠깐 문학 좀 할까요, 그러면? 문학으로 넘어갈까요? 지금 좀 많이 힘들어 하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니, 근데 살짝 반응이 늦으신 거 같았는데? 괜찮아요? 응. 그냥 이거 쭉 해도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 응. 하나 더 합시다. 요거 하고 그냥 새 걸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갑시다. 그러니까 214페이지고요. 볼게요. 이번에도 좀 과학이라 조금 빡세긴 하겠는데. 2연속, 왜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 같죠? 친구 과학이 좀 힘들어서 그런가? 아무래도. 예. 근데 방금 제가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말해줬나요? 그런 적 없죠. 예. 그냥 정보를 가지고만 갖고 갔잖아요. 그쵸? 따로 용질이 뭔지, 용해가 뭔지 저 굳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보면요. 생명체는 탄소를 근간으로 해서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등의 원소가 여러 화학 반응을 통해 정교하게 배열되고 결합해 있는 복합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탄소가 생체 고분자의 골격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원자의 가장 바깥 껍질에 4개의 원자가 전자가 있어서 다른 원자와 거기 밑줄 전자를 공유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참고로 육모에 나왔던 거죠. 공유결합 기억나시죠? 이거 레전드 문항 하나 있었잖아. 9번 문제. 사슬의 두 쌍인지 양쪽인지 풀어봤죠, 친구들? 그거 있었잖아요. 그 지문이 이거랑 비슷한 거잖아, 소재가. 네. 자, 아무튼 원자의 특성은 생체 고분자의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서 전자를 끌어들이는 능력인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는 분자에 결합되어 있을 때도 많은 경우 부분적인 음전환을 띈다.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분적인 음전환을 띈대요. 이러한 이유로 산소는 생체 고분자 형성 과정에서 부분적인 양전환을 띠는 원소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 일단 부분적인 양전환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리고 산소가 어떤 애들이라고 했어요? 지금? 부분적인 음전환을 띈다는 정보가 먼저 있었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음전환을 띠니까 부분적인 양전환을 띈 애들이랑 결합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것까지 연결되세요? 음이 있으니까 양이 되는 거겠죠? 자, 생체 내에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등은 화학적으로 결합한다. 생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화학결합은 크게 이번에 두 개가 있네요. 원자 간 결합과 분자 간 결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럼 어쨌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원자 간 결합에서도 두 가지겠네요. 공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원자 간 결합이지만 원자 결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크게 나눠보자면은 이제 공유나 혹은 이온으로 나눠진다 했었습니다. 자, 공유 결합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간에, 자, 거기 원자 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자가 공유됨으로써. 그럼 이 공유 결합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전자가 공유된다는 얘기죠. 그죠? 전자가 공유되면서 각 원자가 안정화되는 결합이다. 전자의 공유는 일반적으로 옥텟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뒤에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옥텟 규칙은 원자가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잃거나 얻음으로써, 자, 잃거나 얻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전자의 개수를 8개로 만든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옥텟 규칙이라는 거는 뭐야? 전자를 결론적으로 8개를 만든다고 하죠. 우리가 이런 말도 있죠. 여러분들 컴퓨터 조금 좋아하시면 알 수도 있는데 CPU의 코어가 8개 이상을 옥타 코어라고 합니다. 8개를 옥타 코어라고 해요. 4개가 쿼드잖아요. 롤할 때 아시잖아. 쿼드라 킬. 다 알잖아요. 5번째 하면 펜타킬, 펜타곤, 그러니까 뭐 더블, 트리플,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옥텟이라는 옥타라는 말 자체가 8개라는 뜻입니다. 그냥 뭐 배경 지식 정도로 알고 계세요. 네. 자, 아무튼 수소나 헬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에 그냥 얘는 요런 게 있다. 예외적이니까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수소나 헬륨 같은 경우에만 2개의 전자를 채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원자 사이에 공유한 전자가 한 쌍일 때는 단일 결합, 그 다음에 두 쌍일 때는 이중 결합, 세 쌍일 때는 삼중 결합이라고 하며, 자, 공유한 전자쌍이 많을수록 결합력이 강해진다. 그냥 뭐 전자쌍이 많으면 당연히 결합력이 강해진다라는 특성은 요거 있겠죠. 자, 탄소의 경우 최대 3중 결합 발자할 수 있는데, 자, 메테인은 한 개의 단소에 4개의 수소가 각각 단일 결합해 있는 구조다. 그냥 요거는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메테인이란 친구는 각각의 단일 결합이 이루어져 있다고 되는 거죠. 단일 결합 곱하기 4라고 해주면 되겠죠. 4중 결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탄소에 있는 4개의 전자는 전자는 한 개의 원자가 전자를 지닌 수소 4개와 각각 공유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소가 전자를 지닌 수소랑 결합한다고 되어 있죠. 이로써 탄소는 8개의 전자를, 수소는 2개의 전자를 원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채운 것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유 결합과 달리, 이거는 말 그대로 공유 결합은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전자 결합을 기준으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맞죠? 자, 근데 여기서 그 다음 게 이제 이온 결합인데, 이온 결합은 두 원소 간에 공유하는 전자 없이래요. 그럼 얘는 전자랑 따로 필요 없다는 얘기죠. 원자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기반을 둔 결합이다. 그럼 얘는 어쨌든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양이온과 음이온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뒤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로서 염화 나트륨이 생성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옥텟 규칙에 따라, 이게 옥텟 규칙이 뭐라고 했었어요? 8개라고 했었죠. 그쵸? 8개. 여기에 따라서 나트륨은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내어주는 반면에, 자, 염소는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에 전자 하나를 채움으로써 각각 양이온, 음이온이 된다. 그러니까 나트륨은 내주니까 양이온이 되겠죠. 전자가 모자르니까. 그쵸? 그럼 반대로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받으니까 당연히 음이온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양이온과 음이온은 각각 양전하와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자, 일정 거리 내에서 서로 잡아당겨 결합을 함으로써, 자, 이 잡아당긴다는 말이 이 둘 간에 뭐랑 연결된다고 했었냐면 인력과 연결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인력과 연결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걸 함으로써
염화, 나트륨을 생성한다가 지금 이온 결합이었어요. 상훈이 됐나요? 뭐야, 보고 계신 거야? 난 종신인 줄 알았어. 아까도 비슷한 있길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가 지금 원자 결합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번엔 분자 결합이죠. 자, 분자 간 결합은 수소 결합이나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얘도 딱 두 가지. 그냥 쉽게 쓸게요. 수소나 그냥의 요런 힘 기준으로 보기. 반이죠. 발이 아니라 반데르발스. 자, 수소 결합은 수소 원자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와 공유 결합할 때. 자, 일단 수소 결합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성도가 큰 원자 결합할 때라고 되어 있죠. 자, 부분전환 양전환을 띠기 때문에 이러한, 그럼 뭐 때문이라는 거야? 부분전환 양전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환을 띠기 때문에 다른 분자에 있는 부분적인 양전환을 띠는 수소와 결합할 수 있는, 그렇지? 아까 수소가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부분적인 양전환을 띈다고 했었으니까 음전환이랑 당연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괜찮아? 민찬이 괜찮니? 사원이 괜찮아? 자, 그래서 요런 경우에 음전환인 경우에 그러니까 음성도가 큰 원자가 음전환을 띠니까 양전환을 띠는 수소가 결합된다는 게 이게 수소 결합이었고요. 자, 가령 수소 결합은 각기 다른 물 분자 간의 결합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는 자, 거기 동그라미 물 분자에서는 부분적으로 음전환을 띠지만 반대로 물 분자의 수소는 부분적으로 양전환을 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말이죠. 이에 따라 각기 다른 물 분자의 수소와 산소가 서로 결합하게 된다. 수소 결합은 결합력이 저기 밑줄 공유 결합보다 약한데, 자, 수소 결합보다 결합력이 약한 것은 반데르발스 힘에 의한 결합이다. 뭔가 느낌이 딱 오시나요? 자, 이게요 지금 뭐가 나타나겠어요? 공유 결합보다 약하다 했죠. 맞죠? 그럼 약한 표시 하나만 갖고 갈게요. 공유는 그냥 놔두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약한 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뭔가 관계성을 얘기를 하자면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힘은 정기적으로 중성인 분자 사이에서, 자, 거기 동그라미 극히 근거리에서만 작용하는 약한 인력이다라고 했어요. 극히 근거리 에서만 사용된대요. 자, 가령 기름 분자들이 서로 뭉쳐있는 것은 반데르발스 힘 때문이다. 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들이 한꺼번에 서로 당기면은 반데르발스 힘도 꽤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냥 뭉쳐있는 거, 그러니까 기름 뭉쳐있는 거 생각하시면 끝나겠네요. 그쵸? 여기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겠네요. 생체 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자들이 약 0.1 나노미터 정도의 일정한 거리에서 반응할 수 있어야만. 자, 일단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일정한 거리 있었죠. 그죠? 일정한 거리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여기서 0.1 나노미터래요. 자, 요게 지금 1번 조건이고, 그 다음에 2번 분자들의 운동이 자유로워야 된다. 이게 2번이죠. 자, 근데 이에 따라 생체 내 화학 반응을 위해서는, 자, 거기 밑줄 공유 결합이 끊어져야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화학 결합이라는 건,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요런 것들이 끊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겠네요. 그쵸? 맞죠? 요 상태에서 상온에서는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를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라고? 동그라미 단백질이다. 자, 이 말은 반대로 상온에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온이 아닌 경우가 있었겠네요. 그쵸? 그럴 때는 더 쉽게 끊어질 수 있겠다는 얘기네요. 자, 단백질은 어쨌든 간에 이온화 되거나, 이온화 동그라미 쳐시고, 부분적으로 양전화 또는 음전화를 띠는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져 있다. 뭔가 지금 각이 나오시나요?
양전화, 음전화 있으니까 그거랑 관련해서 뭐 공유 결합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온 결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여기선 뭐라고 하냐? 이에 따라 단백질은 음전화와 양전화 사이에 당기는 힘의 작용을 통해 자, 공유 결합을 거기 동그라미 끊는 촉매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유 결합이 되어 있는 걸 단백질을 통해서 그냥 끊어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단백질 쪽으로 끌어들인다는 얘기겠죠. 자, 한편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분자들은 물에 녹아 있으면은 여러 운동이 가능하다. 이 상태에서 가능한 분자 운동으로는 자, 그냥 이런 게 있대요. 진동, 회전, 병진 세 가지가 있대요. 일단 자, 여러 가지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는 자, 진동 첫 번째 운동, 진동 운동에 의해 원자 간의 결합 거리가 자, 이거 뭐가 있었어? 0.1 나노미터 범위에서 짧아졌다 길어졌다 한대요. 거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0.1 나노미터 범위에서 짧아졌다 길어졌다. 이건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마지막쯤에 얘기했던? 반대로 발생 힘에 해당하는 부분이겠네요. 그쵸? 자, 그다음에 두 번째겠네요. 분자들이 회중 운동하게 되면은 반응성이 있는 작용기들이 다른 분자들과 충돌하게 된다. 회전은 그냥 말 그대로 충돌한다는 것만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병진 운동은 분자들이 전후좌우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인데 그냥 일단 자유롭게 돌아간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병진 운동에 의해 화학 반응을 위한 저기 밑줄 분자 간의 충돌 횟수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자유로우면 충돌 횟수가 늘어난다. 요 부분이겠죠. 자, 이 세 운동은 다양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진동이나 회전이나 병진이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진동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발생 힘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어지게 하고 그다음에 회전 같은 경우는 충돌하기 쉽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병진 운동은 이거보다 더 충돌 횟수가 늘어나게 하는 거니까 셋 다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는 역할을 한다는 건 똑같죠. 여기 됐어요? 여기? 자, 그 다음에 물질이 배열되고 결합되는 생체 내 화학 반응만으로는 생명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 생명 현상은 부분의 합 이상의 것인데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창발성이다. 일단 창발성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이거 은근히 과학진에서 자주 나오는 파트일 거예요. 창발성이라는 거. 아마 유전이나 이런 거 하시면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 생명 하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한다. 너 뭐 이거 아니었냐? 아무튼 그럼 이제 그냥 국어적으로만 보시면 되겠네요. 창발성이란 하위 계층에는 없는 특성이나 행동이 자, 상위 계층에서 그냥 동그라미 돌연히 출현한다. 그럼 돌연히 출현한다는 얘기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우연히 출현한다는 말도 연결이 될 거고 돌연변이랑도 연결이 되겠네요. 그쵸?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생명체는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과 같은 거대 분자, 그러니까 분자 동그라미 지질로 구성된다. 이 거대 분자들은 그보다 간단한 단위 분자들이 거기 밑줄에 사슬처럼 연결돼요. 그럼 거대 분자들은 뭐야? 서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겠네, 일단. 그쵸? 가령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단위 분자가 연결되어 만들어진다. 이때 거대 분자에서는 단위 분자에 없던 자 거기 동그라미 새로운 특성이 창발적으로 출현한다. 자, 거대 분자들이 정교하게 세어로 결합하여 세포라는 단위가 만들어지고 세포들이 다시 정교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도 단계별로 높은 수준의 조직화가 진행될 때마다 새로운 특성이 창발적으로 나타나. 정교한 생물체가 된다. 그러니까 창발적이라는 건 사실 뭐 어떤 거에 조금 더 가까운 거야. 우연성에 조금 더 가까운 친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생긴 거니까. 자, 요거는 2번이랑요. 4번이랑 2번, 4번만 해볼게요. 요거는.
1호가 헷갈리는 거야? 5번에 있고 있어요. 해. 응, 그냥 본 거야. 사 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애초에 답 자체가 되게 허무하게 풀릴 수 있는 그런 선지가 하나 있어요.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데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 줄게. 아니, 좀 어려우신가요? 네. 이 친구 눈치가 빠르신 편인 건가요? 네. 눈치가 빠르신 편인 건가요? 아니 눈치 없는데. 그럼 그냥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거 뺏긴 거 같아. 에? 제거 뺏겼나 봐요. 뭐 한번 물어봐도 돼요? 네. 네? 네? 뭘 물어봐요? 아 이거요? 이거요. 아 네. 왜 1번이라 하셨어요? 아니 근데 물 분자 네. 그거가 응. 이원 결합이 아니잖아요. 근데 반대를 발수의 힘은 맞아. 결합이 아니죠. 좀 치는데? 그러게요. 귀정이라 너. 아니 저 족밥이에요. 자, 일단 4번 잠깐 먼저 얘기를 하면요. 사실 4번에 1번만 봐도 누가 봐도 아니라고 바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물 분자 결합이라니까 물 분자 내에 산소와 수소 간에 작용하는 거는 반대를 발수 힘이 아니라 애초에 이온 결합이라서요. 반대를 발수는 어디 분자 간의 결합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른 힘이기 때문에 저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볼 필요도 없었어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좀 쉽게 풀리셨나요? 2번은 좀 생각보다 쉽게 하신 것 같은데,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기억이 공유고 니은이 이온이었는데, 이온 같은 경우에서도 뭘 끊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 있어. 공유 결합을 끊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그죠? 지문에 실제로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4번이 됩니다. 맞으셨어요? 아니요. 뭐야? 부산을 드렸어요. 원래는 4번이라 했다가? 네. 유선이는 어떻게 맞으셨어요? 볼게요. 맞았다는 거예요? 틀렸다고? 그래요?
그 어쨌든 여기 부분에서는 이온결합에 대한 설명에서 이걸 뭘 끊을 수 있다라는 부분만 찾으시면 돼요. 근데 오르면 또 이제 보람도 느껴지고, 예,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친구가 초반에 들어왔을 때 진짜 거의 꽉 차게 적었는데, 뭐가 많이 줄었어요. 예, 많이 줄어가지고. 네. 지금 문학은 괜찮아요? 할만해요? 비문학이 조금 어렵고 문법이랑 비문학만 좀 해주면 되는 거야? 문학은 뭐 완벽하신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안타깝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보기 먼저 하는 이유가, 네, 세 분은 아실 텐데, 오늘 들으시는 두 분은, 자, 왜 보기부터 얘기를 하냐면요. 혹시 아세요? 왜 보기부터 보는지? 네, 뭐 그렇긴 하죠. 좀 더 정확한 이유는 어쨌든 이 문제를 내는 출제자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갑자기 평가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편집자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평가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보기라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면은 이렇게 해석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라는 거는, 이 보기를 본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또 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이 친구가 얘기했던 대로 세계관을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항상 보기를 먼저 저는 같이 봅니다. 대신 그냥 보기만 본다고 끝날 게 아니라 여기서 가져갈 키워드가 뭔지를 생각해보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 문학부 때 항상 보기 봐라. 근데 왜 어떻게 뭘 봐야 되는 건지를 좀, 네,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랑과 이별은 문학작품의 주된 화제 중 하나이다, 민찬아. 그치? 예, 하품 그만하시고. 둘 다 아무튼. 네. 곧 하실 거라고 또. 자,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작가마다 자신의 지향하는 이별의 수용 양상은 다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어떤 뭔가 이별이라는 현상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얘기겠네? 오,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작품 속에는 이별을 대하는 다양한 양상이 형상화되어 있다. 자, 첫 번째, 어떤 작품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잊지 못하여 그와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 다짐하기도 하고. 첫 번째, 뭔지는 모르겠어. 이 가나다 중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 대응 방식은 영원한, 네, 사랑을 한대요. 네, 죽어도 사랑한다 뭐 이런 거겠네요. 그쵸? 민찬아, 그죠? 화이팅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작품에서는 이별의 슬픔마저 승화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성숙한 사랑을 하겠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한다. 자, 두 번째, 성숙한 사랑을 하겠대요. 앞으로. 그러니까 얘는 뭘 노리는 거야? 얘는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겠네요. 그쵸? 맞죠? 왜 웃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자, 또 어떤 작품에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어떤 태도로 이별해야 하고 어떤 자세로 자신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기 동그라미 자기 성찰의 내용을 드러내기도 한다. 자, 지금 제가 아까 뭐라 했었냐면 시 두 개, 수필 하나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이거를 각각 가나다로 대응할 수가 있겠네. 그쵸? 근데 물론 얘가 어떻게 가인지 나인지 다인지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요 세 가지의 대응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누군가는 못 잊고 영원하게 사랑한다. 두 번째는 이제 얘는 끝났으니까 다음에 만날 땐 잘해야겠다. 근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나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별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했던 거네요. 그죠?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일단 제목이 찔레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된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자, 볼게요. 어떤 대응 방식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자, 어쨌든 뭐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찔레로 서 있고 싶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일단 요거는 이 친구의 지향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쵸?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그 다음에 오늘은 송이송이. 아, 잠깐 뭐가 하나 걸리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맞죠? 뭐가 걸려요? 여기 걸리는 거 있어요? 지금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정상이에요.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이잖아. 그럼 이 얘기는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과거 시제라는 부분을 통해서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송이송이 흰찔레꽃으로 피워놓고, 자,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덜덜. 자, 추억이라는 부분 한번 동그라미 쳐봅시다. 제가 추억이라는 속성을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 민철, 추억은 어떤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뭘까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사전적 의미로만 보시면 돼요. 일단 뭐가 있어요? 과거잖아. 근데 과거인데 그냥 과거에서 끝나나? 추억이 뭔데요? 좋은 기억. 누구의 좋은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어딘 좋은 기억이야. 그쵸? 자, 긍정적이죠. 과거라는 속성과 긍정적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자, 요걸 생각해 보면은, 그럼 추억이라는 거는 지금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추억이라는 게 왜 생긴 거예요? 이별로 인해 옛날 추억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없는 기억. 아니,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속성이 그렇다고요. 자, 이거랑 관련된 게 뭐가 있냐? 자, 여러분들 되게 쉬운 작품 중에 향수라는 작품 있잖아요. 그쵸?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이 향수가 뭐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잖아. 근데 그 향수에 해당하는 그 공간들 다 어땠어? 항상 좋았잖아. 우리 좋았잖아. 우리 항상 좋았잖아요. 어렸을 때 좋았잖아. 가족들이랑 단란했을 때 좋아했잖아. 그때 당시 풍경 좋았잖아.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세 가지는 가져갈 수 있겠죠. 기본적인 사항은 이거 두 가지고, 세 번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추억을 털면하는 거는 이제 이별에 대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거야. 이전 사랑을 털겠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하면 이해되세요? 추억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나오지만 이런 속성까지도 좀 상세하게 분석하다 보면 지금은 없다라는 걸 기억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 이별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얘는 보기에서 이별이란 말 자체를 꺼내고 갔잖아요. 전제를 깔고 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그쵸? 여러분들이 추억이라는 건 결국 좋은 기억만 남는 거예요. 물론 자, 여러분들이 뭐 연애를 할 때 전 남친이든 전 여친이든 좋은 기억만 있지는 않을 거야. 싸운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고 뭐 잘못한 기억도 있고 뭐 좋은 기억도 있겠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건 뭐 하기 마련이에요? 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는 동안은 너무 힘들어서 됐겠죠. 상처를 좀 받은 상황이죠. 그 다음 밑에도 아픔이 출렁거려 늘 말을 잃어갔다. 자,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자, 거기 동그라미 좀 보자.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라고. 혹시 꽃이라는 부분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럼 그 아픔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얘기예요? 승화하겠다는 얘기네요. 맞죠? 맞아요? 꽃으로 변환된 거니까. 그 다음에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자, 이거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라는 부분과 꿈결처럼도 있었으니까 요거는 뭐의 반복? 19의 반복으로 볼 수 있겠죠. 맨 첫 번째 연애 있었잖아요. 그죠? 19의 반복.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슬퍼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찔레리 서 있겠다는 거를 이걸 뭘로 바뀌었냐면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로 바뀌었네요. 되셨나요? 아직까지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대응을 하는 건지는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하나 더 볼게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승화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사실 여기에 가깝긴 해요. 요게 이제 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왜요? 나 아무 말 안 했어. 자, 이별을 함으로써 성장하는 거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죠? 왜 웃죠? 웃을 수도 있죠. 예. 자, 어쨌든 그래요. 이별하면 왜 성장을 할까요? 왜 웃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별을 함으로써 뭔가를 분석을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전 여친 혹은 전 남친한테 어떤 부분에서는 잘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못했는지 이게 어느 정도 계산이 되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태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 걔는 그냥 멍청이 호구로밖에 안 되겠죠? 그럼 맨날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또 똑같이 버림받고 뭐 그런 거 헤어지고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야 피드백을 하는 거죠. 앞으로 다음 사람 만날 때는 잘못할 일은 하지 말고 잘한 건 더 잘해주고 그러면 점점 여러분들이 연애 경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외모적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 왜 갑자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지? 경찰 화이팅! 나 안 화이팅, 뭐 그냥 화이팅 하라고. 자, 아무튼 자, 나 부분 볼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제목이 참 어디서 익숙한 것들만 갖고 왔네요. 그쵸? 낙화도 있고 첫사랑도 갖고 왔네요. 그쵸? 우리 낙화는 어디 있어? 그 결벌이 이륙한 축복 그거 기억나시죠? 첫사랑 같은 경우는 뭐 싸그락 그거였잖아. 근데 이건 이제 좀 다른 내용이긴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연부터 보시면요. 그대가 아찔한 절벽 끝에서 자 일단 아찔한 절벽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누가 봐도 어떤 워딩이야? 부정적 워딩이죠. 그쵸? 그럼 이거는 보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상황? 이건 단순히 이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이별 상황. 그쵸? 자, 그대가 아찔한 이별 상황 끝에서 바람의 얼굴로 서성인다면은 자, 뭐라고 했대요? 그대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붙잡지 않겠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옷깃 부둥키며 수선스럽지 않겠습니다. 이 수선 떨다는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안 되면? 에? 뭐라고요? 알아요? 아세요? 붙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수선 떨다라는 게 뭐야? 수선하는 거야. 아, 세탁소나 가라 진짜. 그러니까 좀 비슷한 말로는 뭐 부산스럽게 뭘 그런 걸 하지 않겠다. 산만하게 뭘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타이밍을 놓쳐서 말 못한 거죠? 그런 걸로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대에게 무슨 연유가 있겠거니 오씨 얘는 개쿨하다. 내 사랑의 몫으로 그대의 뒷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겠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이별을 할 때 그냥 지켜는 보지만 붙잡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손 내미지 않고 그들을 다 가지겠으면 이 가지겠다는 게 진짜 가지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반어법 마치 상황 자체가 이별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도 보실 수는 있겠죠. 안 기다릴 거예요. 네. 안 기다린다는 이유가 어디냐 밑에 있어요. 네, 밑에 있어요. 아주 조금만 먼저 바닥에 닿겠습니다. 가장 낮게 엎드린 처마를 끌고 추락하는 그대의 속도를 앞지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큰 그게 없지만 이 밑에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럼 얘는 뭘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여기고 있는 거야? 남을
사랑하기 전에 뭘 더 사랑해줘야 된다고? 나를 사랑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 오글거리긴 한데 좀 다르게 변환을 해보자면은 나에 대해서 확실히 뭔가가 딱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거를 늦게 알았습니다라는 부분만 밑줄 쳐보실래요? 어쨌든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알았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깨달았다는 얘기고, 깨달았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성찰적 태도랑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부분이 이제 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아까 그대를 다 가지겠다라는 게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대보다 먼저 바닥에 타 강보의 아기를 받듯 온몸으로 그대를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받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별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은 나를 가장 우선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민찬이 친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데, 예. 나 자신, 예, 사랑하는 친구라면 그렇게 그분이 자존감이 꽤나 높은 친구였죠. 그렇죠? 스카이 가면 이렇게 번호표로 막. 아, 그거 얘기하면 화낼 것 같아서 하지 마요. 알았어요. 누가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나 같은 경우는 3번과 연결시켜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 부분을 한번 보시죠. 어쨌든 다는 이거겠네요. 영원한 사랑과 연결이 되겠네요. 그쵸? 한번 보자고요. 자, 나의 남원집은 옛날부터 꽃나무가 많았는데 날이 갈수록 황폐해졌다. 내가 주변이 없고 게을러서 가꾸지 않은 탓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집이 낡아서 집안에 꽃나무까지 가꾸기가 싫어서 그렇기도 하다. 아내가 언젠가 내게 말했다. 다른 집 남자들을 보면은 꽃나무를 좋아하는 자가 많아서 방에 들어가 비녀와 팔찌를 뒤져 사들이까지 한다는데, 아니 당신은 어째서 그와 반대로 집이 낡았다고 꽃나무까지 팽개쳐 두나요? 집은 비록 낡았지만 꽃나무를 잘 가꾸면 우리 집에 좋은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꽃나무를 가꾸려 한다면은 집도 손을 봐야 할 거요. 난 이 집에서 오래 살 마음이 없으니 남들 구경거리를 만들어주자고 신경 쓸 풀이가 굳이 있겠어? 늙기 전에 당신의 고향에 돌아가 집을 짓고 꽃나무를 심어 열매는 따서 제사상에 올리고 부모님이 드시도록 하며 꽃을 구경하여 머리가 새도록 함께 즐길 생각이요. 내 계획은 이런 것이요. 야, 보통 문학에서 늙기 전에 당신과 고향에 돌아간다 이런 말을 하면요, 돌아갈 확률 거의 0%죠. 그 전에 뭔 일이 생깁니다. 예. 자, 내 말에 아내는 웃으며 즐거워하였다. 지난해 파주에 작은 집을 짓기 시작하자 아내는 기뻐하여 이제야 당신의 뜻을 이루겠어요 라고 말했다. 뜰과 담장을 베어라고 창문과 방의 위치를 잡는 일을 아내와 상의하여 하였다.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만 아내가 병들고 말했대요. 자, 나는 아내의 병을 간호하다 차도가 있으면 파주로 가서 공사를 감독하였다.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 아내가 위족해졌다. 임종을 앞에 두고 내게 파주 집은요? 집 앞에 묻어줄 거죠? 씨, 존나 슬퍼요. 그죠?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온 집안이 파주로 이사 오던 날 아내는 관에 실려서 왔다. 자, 요거 세 가지의 이별 중에 방금 가나 다의 이별 중에 가장 되돌릴 수 없는 이별이죠. 이건 진짜. 그쵸? 아니, 죽으면 되돌릴 수 있어요? 소환술 막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집에서 100보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장지를 정하니, 이 장지라는 게 그러니까 무덤이에요. 묘지, 그런 이제 부지 같은 거예요. 기거하고 밥을 먹을 때 아내가 오가는 듯했다. 우리 산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많이 울창하기 때문에 서도의 많은 산들 가운데 으뜸이다. 선조 고 무덤 아래에 아내의 무덤을 썼기 때문에 굳이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서 무덤 가까운 곳에 나무를 베어 칡넝쿨과 나무 뿌리가 뻗어 그늘이 들이우는 것을 막았다. 또 좋지 못한 나무들을 베어내고 소나무와 삼나무 따위만을 남겨두자 나무들이 듬성듬성 서 있게 됐다. 그래서 다시 나무를 심기로 하여 이듬해 한식날 삼나무, 치목, 30그루를 심었다. 지금부터 내가 죽기 전까지 봄, 가을에 나무 심는 일을 관례로 할 것이다. 오라, 이거는 참으로 오래 묵은 계획이었다. 남원을 떠나 파주로 옮기겠다는 떠벌려왔던 지난날의 내 계획은
자, 아내와 하루도 함께하지 못하고 뒤에 남은 자에게 슬픔만을 더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보면은 인간이 구구하게 살기를 잠깐 여기 한번 믿어주시면 돼요. 인간이 구구하게 살기를 도모하며 장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미혹이 아닌가. 자, 요런 구조는 우리가 뭘까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누구와의 경험을 먼저 제시하고 있었어요? 아내와의 경험을 제시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뭘로 확대가 된 거예요? 인간사로 확대가 된 거죠. 그쵸? 전반적인 인간사로 확대가 된 거죠. 자, 이거 우리 무슨 구조라고 하죠? 대유법이요? 대유법 뭔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아니, 잠깐만. 대유법 뭔데요? 말한 김에 물어나 보자. 구체적인 걸로 전체를 대신하는 거. 네? 구체적이요? 부분으로 이제 전체를 대신하는 거.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럼 밥으로 살든가.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아무튼 빵이라는 이 말이 뭐야? 우리에게 사는데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거의 부분으로만 드러낸 걸 대유법이라고 했었다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세계관 자체는 어쨌든 확대가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점층적 구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내의 경험과 인간사가 어때요? 유사하죠. 그럼 대상이 지금 유사한 거니까 이것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쵸? 유추 뭔지 아세요? 뭐였어요? 유추하는 네? 뭐라고요? 유추 유추가 뭐예요? 비슷한 거 뭐가 비슷해요? 비슷한 거. 비슷한 뭐? 방금 앞에 제가 한번 언급하긴 했었어요. 비슷한 속성의 대상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게 유추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뭐 인생은 마라톤이다 같은 거고, 인생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마라톤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수필 얘기할 때 사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은 경험이라는 부분과 그 작가의 깨달음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적인 부분도 알아야겠지만, 근데 자 이거를요 어쨌든 간에 수필의 정의라고 한다면은 기억나세요? 작가의 경험으로 인한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모두 있어야 돼요. 전달하는 방식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내용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원래는 하지만 요즘은 좀 내용적인 부분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수필은 그나마 좀 쉽지만, 근데 이제 전달 방식을 찾는 거는 살짝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보통 많이 쓰는 것들이 요거 많이 쓰고요, 요거 많이 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었던 문학 작품 중에 이욕설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행랑채가 퇴락하여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썩은 지 얼마 안 된 것들은 사실 수리비가 많이 안 들었는데, 썩은 지 오래된 것들은 돈도 많이 내고 막 수리 기간도 너무 오래 걸렸다 막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한쪽만 썩은 게 아니라 모든 것 전체적인 걸 다 드러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뭐랑 비교했냐면은 조선시대 당시에 정치랑도 비교했어요. 정치에서의 좀 썩은 부분이 바로 보였으면 도려내면 될 일인데, 그게 오래 지속되면은 이게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점층적 구조도 연결이 되고 유추도 연결이 되겠죠. 수필은 생각보다 이런 전달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돌아보면 나는 심기가 허약해서 스스로 어떻게 될지 자신이 없다. 여생이라야 수삼십 년을 넘지 않을 것이고 한 번 죽고 나면은 그 뒤로는 천년백년 끝이 없는 세월이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알겠으니 남원 집에서 파주 집으로 옮겨 산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살아서는 파주의 집에서 살지를 못했지만 죽어서는 영원히 파주의 산에서 서로 살 수 뭐야, 영원히 그 다음에 서로 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뭐예요? 즐거움이 그지없다. 이거 뭐겠어요? 이게 방금 얘기했던 영원한 사랑과 관련된 얘기겠네요.
이것이 내가 무덤을 새로 쓴 산에 나무를 심고 집에 심었던 것을 종류에 따라 하나같이 산에다 옮겨 심는 까닭이다. 그렇게 하여 나의 꿈을 보상받고 나의 슬픔을 실어보내며 또 나의 자손과 후인들로 하여금 내 마음을 알게 하노니 손상치 말지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리라. 그대는 앞으로 살아갈 망도는 꾀하지 않고 사후의 일만 계획한다. 죽은 뒤에는 지각이 없으니 계획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는 말한다. 죽은 뒤에는 지각이 없다는 말은 내가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이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아내가 죽었었던 경험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한 거죠. 그쵸? 맞죠? 자, 개축년 4월 3일 태등은 분함에서 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적절한 거죠.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요거는 1번부터 보시면요. 가는 나와 달리 의성어를 사용하여. 자, 일단 의성어 있냐? 소리를 따라한 부분? 있었나요? 겉으로는 일단 안 보이죠? 그죠? 소리를 따라한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패스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나는 가와 달리 색채 대비를 통해 일단 나의 색채 이미지부터 있나 찾아볼까요? 색과 관련된 거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쵸? 여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가와 나 모두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 그리고 하나씩 보아야겠네요. 자, 영탄적 표현 가에는 일단 없어요. 그쵸? 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부분에서도 안 보입니다. 자, 근데 이 둘은 공통적인 어조가 있어요. 영탄적 어조는 아니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단답한 뭐야? 담담한 어조? 담담한 어조도 맞고, 요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어조? 담담한 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넣어볼 수 있겠죠? 그죠? 같다, 쉽다 이러니까 단정적 어조를 넣어보는 게 맞겠죠? 담담한 어조도, 담담한 어조라고 할 거면은 사실 뭐가 빠져야 되냐면은 감정이 빠져야 돼. 얘는 감정이 빠져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한쪽 승화한다는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아, 근데 저렇게 파악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 좀 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담담하다는 것은 사실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고 감정을 뺀 상태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직 어디에 감정이 그렇게 아닙니다. 어디 감정이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알아두시면 된 거죠. 영탄적 어조 말고 그러니까 뭐 단정적 어조랑 담담한 어조랑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담담한 어조는 감정이 없는 상태의 객관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관조적 태도라고도 하죠. 이것도 연결시켜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4번 가는 동일한 서술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자, 일단 가에 서술어가 있나요? 동일한 서술의 강조? 반복? 있었죠? 잊고 싶다, 잊고 싶다, 잊고 싶다 있네요. 각각 마지막에 맞죠? 1년, 4년, 그 다음에 마지막 년. 그리고 소망을 강조하고 있나요? 그렇죠? 찔레는 서 있고 싶다. 초록소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소망 맞네요. 근데 벌써 체크하시면 안 되는데 아직 뒤에 남았어요. 네,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럼 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여기가 있어서 뭐뭐 하겠습니다. 네, 뭐뭐 닿게 뭐뭐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맞죠? 그럼 의지를 강조하는 거 맞나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다에 대한 2번 됐고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3번에서는 A, B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A가 뭐냐면은 자 보통 요런 게 나오면은 좀 써달라고 했었죠. 자, A가 아까 찔레였어요. 그죠? B 부분은 아까 뭐였냐면은 B 부분이 제가 노안이라 잘 안 보여요. 나무네요. 다에서의 나무입니다. 다에서 나무.
이게 뭐랑 관련되냐면 그 아내가 죽고 나서 심는 그 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요걸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 1번. A는, 자, 찔리는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해 후회? 아까 1번 뭐라고 했어? 가 같은 경우. 성숙한 사랑을 하겠다고 했잖아. 그쵸? 그럼 후회가 아니겠죠? 그럼 2번. B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해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겠죠? 그죠? 3번. A와 B 모두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려는 마음을 드러내는데 화를 얻는다. 찔레도 맞니? 얘가 무성한 사랑으로 되고 싶다니까 다음에 더 성숙한 사랑을 하고 싶다고 했었으니까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는 거 맞고, 그럼 B도 마찬가지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달래려고 만든 거고. 왜 좀 납득이 안 되세요? 어떤 부분이? 저 4번 했어요. 아, 4번 했었다고? 4번 한번 볼게요. 그거 너무 감정이입하신 거 아니에요? A와 B 모두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요. 진짜 A는 정말 그렇다 쳐서 절망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B는 그런 거 아니잖아. 왜 안 그래요? B는 뭐 하겠다고 했어요? 다니까.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절망감이 왜 필요해? 죽어서 사랑하면 되잖아. 저승에서 사랑하면 되잖아. 절망감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제가 가끔 험한 말 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런 거 괜찮아요? 네. 오히려 좋아? 그런 건데.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럼 다른 선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선지만 바로 보겠습니다. 보기는 읽었으니까. 자, 1번. 가에서 내겐 우는 날이 많았고 아픔이 출렁거려 늘 말을 잃어갔다는 것은 과거의 사랑으로 인해 괴로웠던 때가 많았음을 드러낸 것이다. 는 맞는 말이겠죠, 민찬아,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에서 슬퍼하지 말고 이제 무서운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는 것은 승화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쵸? 맞죠? 사원이 됐어? 3번. 나에서 내 사랑의 목심으로 그대의 뒷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은 이별을 담담히 수용해야만 언젠가 떠난 이가 그러니까 담담히 수용하는 것까지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담담히 아까도 무슨 어조라고 했죠? 담담한 어조요? 라고 했었나? 그러니까 이걸 담담히 수용한다는 건 뭐야? 굳이 다른 주관을 넣지 않고 감정을 넣지 않고 그냥 이별 자체를 수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가 뭐가 달라요? 담담히 수용하는데 떠나니가 왜 돌아와? 그런 돌아오는 거랑 뭔 상관이야? 이별을 받아들였으면 이제 와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나에서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늦게 알았다는 것은 누군가를 진정을 사랑을 하려면 자신부터 사랑한다. 이건 똑같은 말이고요. 자, 5번. 다에서 죽어서는 영원히 파주의 산에서 서로 살 수 있기에 그 즐거움이 그지없다는 것은 이승에서는 짧았던 아내와의 인연이 저승에서는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는 그대로 연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처음에 봐봐요. 요거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니까 좀 그나마 좀 해석하기가 좀 수월하셨죠? 그쵸? 솔직히 가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뭔가 표현적인 부분들이 이걸 안 잡고 가면은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서 이걸 먼저 깔고 갔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실 거냐면은 11페이지에 볼게요. 근데 이거 했었냐? 경찬이야? 했던 것 같아? 이 작품? 혹시? 민찬이나 경찬이 중에 기억나요? 이거 혹시? 나는 했던 것 같다고? 간은 안 했던 것 같고? 경찬이는? 기억나? 네. 언제? 최근에 한 것 같아? 둘 다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준선 기억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했다라고 가정하면은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처음 듣는다 생각하시고, 알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확장해서 갖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보기 전에 요 얘기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일단 얘는 제목이 꽃을 위한 서시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사실 김춘수는 뭐로 유명합니까? 이거 말고 다른 작품 있잖아요. 여러분들 출판사에 아마 있을 텐데. 네, 뭐라고요? 너네 비상 아니었어? 맞지? 그럼 거기 저거 있어요. 김춘수의 꽃. 꽃이랑 라디오 같이 사랑을 켜고 끌 수 있다면. 아, 님들 비상이라며. 아니야? 다른 거야? 아니, 너네 학교 출판사 뭐지 몰라? 누나? 아, 뭐야, 씨. 미래인이면 세안도? 세안도인가? 아니, 그건 다른 거야. 아니, 그 교과서에 있는 다른 작품이야. 그 사람 거 말고. 그건 고재종 거예요. 첫사랑 만든 사람 거. 내가 너무 많이 확장했나요? 난 알고 있을 까 생각했어요. 좀 멘탈 왜 털리신 거 아니에요? 좀 괜찮으시죠? 아, 뭐라고요? 근데 교과서는 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능 출제범위의 교과서도 포함이거든요. 수특 연계가 50%고 나머지는 교과서에서 있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교과서가 존나게 많죠. 1학년 거 9개, 2학년 거 7개, 6개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랜덤으로 나눈 거예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겠다. 이제 내년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책도 바뀝니다. 자, 됐어요. 아무튼, 네, 여러분 그건 상관없겠죠. 자, 아무튼, 자, 여기서 김춘수는 사실 요걸로 되게 유명한데, 꽃이라는 작품으로 되게 유명한데, 얘는 존재에 대한 성찰을 되게 많이 했어요.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요거 구절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내가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그녀는 아무것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름을 부르니까 그제서야 꽃으로 됐다고. 알겠어. 알고 있었어요? 친구 기억하세요? 너는 알 것 같고. 알아요? 뭐라? 남자는 자신감이라고 한 건가요? 약간. 자, 아무튼 존재에 대한 고찰을 한 시로 유명하거든요. 자, 여기 부분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네, 비슷하긴 한데, 자, 여기에 그 가 부분에서 이연해 보시면 여기서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존재에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존재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존재가 흔들리니까 당연히 이름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존재에 대한 고찰이 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3번에 있는 보기 봅시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더 확장하다가 저만 좀 난감해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진행할게요. 사실 여기에 있는 작품들도 여러분들이 보통은 낯선 작품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치? 보통은 낯선 작품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에 뭐 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절 안 넣었어요. 다른 것들을 넣었거든요. 네. 기출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라고 물어보면 또 모르더라고요. 언제나 그랬대요. 아까 방금 교과서도 모르시는 판국에, 그죠? 자, 일단 볼게요. 아니, 근데 저도 그래서 조금 이건 고민이긴 해요. 그러니까 기출에 있는 그런 작품을 다뤄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좀 낯선 걸로 계속 다뤄야 될지.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낯선 작품 들어왔을 때 어떤 작품이 와도 그냥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게 일단 제 목표기는 한데, 근데 기출도 무시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라. 근데 기출은 여러분들이 하면 좀 졸라 쉽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건 뭐 잘밥이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친구는 아닐 수도 있어. 예. 친구는 겸손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민찬 씨는 또 아니잖아요. 또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쵸? 남자 역시 자신감이죠, 그쵸? 아무튼 간에, 자, 요거 한번 다시 봅시다. 자,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와 오세영의 등산은, 자, 모두, 거기 동그라미, 지향하는 대상. 자, 일단 뭐가 있었다고요? 지향하는 대상이 있었대요. 자, 요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과 이를 위한 화자의 노력. 자, 여기를 올라가기 위한 노력도 존재하고 있네요. 자, 특히 두 작품의 화자는 실현될 것을 장담할 수 없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지를 보이고 노력을 기울이지만, 자, 근데 그 과정은 거기 동그라미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한편 꽃을 위한 서시에서는 이러한 화자의 지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드러나 있는데 반해 우리가 가 같은 경우는요, 이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신의 지향을 향해 조심스럽게 정진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일관된 태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럼 각각 공통적인 거는 요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각각 세부사항으로 나눠주실 거면 얘는 기대를 한다는 포인트와 얘는 일관된 태도가 드러나는 포인트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감상하라고 지금 관점을 남겨놨네요. 그죠?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누구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유가 뭐야?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했어. 그럼 너가 뭐가 된다는 거야? 어둠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너라는 대상 자체는 지금 뭐야? 나로 인해서 존재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다가오는 너라는 친구는요, 아까도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나로 인해서, 그죠? 나로 인해서 약해지긴 하지만 또 반대로 내가 이 어떤 지향을 하는 대상을 이루기가 어려운 존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려우니까 내가 잘못 건드리면 폭삭 망해버리는 거잖아. 맞죠? 그럼 방금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이랑도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존재에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아까 요거는 말씀드렸고, 자,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에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온다. 자, 어쨌든 내가 언제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 행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명의 어둠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부정적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맞죠? 왜 부정적 상황이야? 여기서 또 나왔는데? 추억? 또 나왔네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 잘 봐야 돼요. 나의 울음은, 자, 아직까지는 이 울음이라는 이 대상 자체가 부정적인 건 맞는데 여기서 돌개바람이 돼요. 이 돌개바람이 된 다음에 탑을 흔들다가 도래까지 스미면, 자, 거기 동그라미 금이 될 것이다. 여기 있어요. 자, 확실한 건 뭐야? 여기서 금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얘가 얘로 뭐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바뀌니까 승화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됐어요? 괜찮아? 자, 근데 금이 되는 게 아니라 금이 될 것이라고 한 거니까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갖고 하면은 승화가 되는 것이지만 이거에 대한 일종의 뭐로 볼 수 있어요? 기대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적합하겠죠. 될 것이다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야. 그럼 이 신부가 결국 누구야? 너죠? 맞죠? 그리고 얘는 지향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죠? 이해되셨어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이거 바로 이해 안 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많이 어려워요, 이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만 기준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부 보시면요. 자, 등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럼 등산이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여기서 더 올라가고 만약에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소망이고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쵸? 맞아요? 그리고 그 등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친구 혹시? 네? 등산 해본 적 있으세요? 오, 어디 다녔어요? 매미산. 매미산이 어디지, 근데? 여기 근처에 있는 건가? 여기. 수원에 있는 건가? 맞죠? 아, 어쩐지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했어요. 저 수원 사람입니다. 아, 난 또 뭐 광교산 이런 거 하신 줄 알고. 응. 어쨌든 등산의 속성이 뭡니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올라갈 때까지 졸라 힘들어요. 그쵸? 아, 아니에요? 아직 체력 짱짱하십니까? 매미산 맞아가지고. 아, 의미산 낮아요? 뭐라 말을 못 하겠네. 자, 아무튼 볼게요. 자, 자일을 타고 오른다라고 했어요. 자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등산용 밧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타고 오르는데 근데 이게 뭐 등산용 밧줄이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그 맥락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흔들리는 생애의 중량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삶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의 밧줄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그냥 바위산 같은 데 보면은 그 우리가 밧줄 여기 위에다가 막 말뚝 같은 데 이렇게 딱 던져 놓은 다음에 그거 타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상당히 위태한 상황으로 연출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응. 그 다음에 흔들리는 생의 중량이라는 건 옆에다 그냥 극한 상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당연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확고한 가장 철저한 믿음도 흔들리겠죠. 그렇죠? 맞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암벽을 더듬는다. 빛을 찾아서 조금씩 움직인다. 결코 쉬지 않는 무명의 벌레처럼 무명을 더듬는다. 자, 여기서 뭐가 나냐면 결코 쉬지 않는 한번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자, 아까 보기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일관된 태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쵸? 그럼 방금 결코 쉬지 않는 부분에다가 이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됐네? 자, 그 다음에 함부로 올려다보지 않는다. 함부로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그럼 뭐야, 얘도? 위를 너무 쳐다보지도 않고 밑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내가 일관한 태도로 가겠다는 어떤 의지겠죠? 자, 벼랑에 뜨는 별이나 피는 꽃이나 이슬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만 가까이 할 수 있을 뿐이다. 자, 그다음에 조심스럽게 암벽을 더듬으로 가까이 접근한다. 자, 행복이라든가 불행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이 얘기도 마찬가지 뭐야? 지향을 통해서 그냥 말 그대로 계속 조심스럽게 정진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특정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는 얘기지. 맞아요? 자, 발붙일 곳을 찾고 풀포기에 매달리면서 다만, 자, 거기 동그라미 가까이 갈 뿐이다. 그래서 모든 연을 통해서 일관된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만 더 갖고 와야 될 거. 자, 가까이랑 가까이 갈 뿐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라고 볼 수 있죠? 무슨 구조? 점층적 구조라고 볼 수 있죠? 표현 자체가 확장되고 줄어드는 것도 우리가 점층법이라고 하죠. 의미만 확장하는 게 아니라요. 자, 한번 볼게요. 문제. 자, 1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영탄적 표현이 있냐? 1번에 가에 가는 있어요? 없어? 있어요. 신도요. 있죠. 영탄법 말고요. 영탄적 어조예요. 감탄형 어미도 포함입니다. 자, 나에 있나요? 나는 오히려 단정적 어조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조가 다르니까 넘기시면 되겠네요. 자, 2번.
의인법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다. 자, 일단 의인법도 있나요? 이은법? 있어요. 어디 있어요? 가에 있어요. 뭐라고 있어? 너라고 하고 있잖아. 근데 얘는 지금 꽃에 대해서 너라고 하고 있잖아. 그쵸? 맞죠? 그럼 의인법이 있네? 자, 지금 나가 있네. 그럼 나는 있나요? 나는 뭐 딱히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시면 되고요. 3번. 공간의 이동은 없죠? 뭐 굳이 있자면 뭐 나 정도일까요?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자, 4번.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 이것도 전혀 상관이 없을 거고요. 자, 5번. 현재형 표현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현재형 표현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형 시제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자, 가도 있죠? 된다, 진다 있죠? 그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 움직인다, 앉는다, 뿐이다. 앉는다.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접근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네요. 화자가 느끼는 긴장감을 나타내고 있는 거 맞죠? 맞나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인데, 기억이 무명의 어둠이고, 니은이 무명의 벌레로 되어 있는데, 자, 무명의 어둠은 어땠나요? 요거 긍정이었어요? 부정이었어요? 부정이었죠? 그쵸? 근데 무명의 벌레는요? 그럼 얘는 부정이에요? 그쵸? 뭐 긍정일 수도 있겠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그걸 기반으로 삼아서 보면요. 자, 1번 무기력한 거 일단 아닐 거고요. 2번 암울한 현실 상관없고,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에만 해당하겠네요. 그쵸? 3번 기억은 화자가 느끼고 있는 불안함. 뭐 굳이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니은이 확실히 아닌 좌절감이 아니겠죠? 4번 태생적 한계. 뭐 이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5번 기억은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 상황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은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태도. 어쨌든 정진을 하고 있고 내가 지향으로 다가가고 있고 시련과 고통을 견뎌내가면서 가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3번은 제가 선지 없이 선지가 아니라 보기 안 읽고 그냥 바로 갈게요. 자, 1번 나의 울음이 돌개바람이 되어 금이 될 것이라는 표현에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가 들어가 있다. 정확히 될 것이라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대가 들어간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나에서 함부로 올려다보지도 내려다보지도 않는 화자의 행위에는 자신의 지향을 향해 정진한다. 맞죠?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한다는 거였으니까. 3번 눈시울에 젖어드는 대상에 도달하는 과정의 고통을 맞나요? 맞아요? 뭐 울고 있으니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나의 결코 쉬지 않으는 대상에 도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어려우니까 계속 쉬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겠죠? 4번 가의 화자가 한밤내 우는 행위와 나의 화자가 암벽을 더듬는 행위는 모두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기울인 화자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 살짝 애매할 수 있는데, 자, 한밤내 우는 행위가 왜 노력이 되는 거냐면은, 자, 한밤내면서 밑에 뭐가 돼 있어요? 이게 나의 울음은 돌기바람이요 금이 될 것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향하는 대상을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의 얼굴을 가리는 나의 신부여와 나의 가장 철저한 믿음도 한때는 흔들린다는 모두 하자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장담할 수 없는 일. 잠깐만,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기보다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가에선 어땠어요? 뭐가 드러났어? 기대가 드러났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